부모 없이 혼자 사는 소년이 약초를 캐러 눈 덮인 산을 오르다가 눈 덮인 산길에 웬 할머니가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걸 발견합니다. 할머니, 정신 차려보세요. 급한 대로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덮어주고 혼자 살고 있는 오두막으로 옮겨 극진히 살피는데 내가 누구지? 할머니와 소년의 사연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주막의 아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차갑고 모진 바람이 불던 날이었습니다. 사람의 발길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강원도 깊은 산골, 허리까지 차오르는 눈밭 위에 한 노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노인의 행색은 어딘가 기이했습니다. 산을 오르는 사람의 복장이 아니었습니다. 얼핏 보아도 귀해 보이는 고운 비단옷을 입고 있었지만 옷감은 여기저기 찢기고 흙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입술은 보라색으로 변했고 속눈썹에는 하얀 성에가 끼어 누가 보아도 이미 숨이 끊어진 시신처럼 보였습니다. 깊은 산속에 어울리지 않는 차림새에 이 노인이 왜 홀로 이곳에 버려져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거친 눈보라만이 노인의 몸을 조금씩 덮어가며 마지막 흔적을 지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숨이 가늘게 흩어지며 생의 마지막 끈을 놓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 멀리서 눈을 밟는 뽀드득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색깔이지? 자신의 몸집만 한 큰 망태기를 맨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낡고 해진 무명옷을 입은 아이는 추위에 빨개진 손을 호호 불어가며 눈 속에 파묻힌 약초를 찾고 있었습니다. 부모도 없이 산속 움막에서 홀로 사는 13살 소년 명수였습니다. 명수는 유난히 눈이 밝고 영리해서 남들은 그냥 지나치는 싹도 곧잘 발견하곤 했습니다. 그런 명수의 눈에 하얀 눈밭과 대비되는 알록달록한 비단 옷자락이 보인 것입니다. 명수는 깜짝 놀라 다가갔습니다. 처음에는 이미 돌아가신 줄 알고 겁을 먹었지만 조심스럽게 코 밑에 손가락을 대보니 아주 희미하게 따뜻한 바람이 느껴졌습니다. 살아계시네. 할머니, 정신 차려보세요. 명수는 다급하게 소리쳤지만 할머니는 미동도 없었습니다. 손목을 잡아보니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손가락 끝은 독에 중독된 것처럼 검푸르게 변해 있었습니다. 날은 점점 어두워지고 늑대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산중이었습니다. 명수는 고민할 겨를도 없이 자신의 낡은 솜조끼를 벗어 할머니의 가슴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젖 먹던 힘까지 짜내어 할머니를 등에 업었습니다. 13살 아이가 감당하기엔 축 늘어진 어른의 무게는 너무나 버거웠습니다. 하지만 명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발이 푹푹 빠지는 눈길을 걸으며 몇 번이나 넘어지고 미끄러졌습니다. 무릎이 까지고 손바닥에서 피가 났지만 명수는 등 뒤에서 느껴지는 할머니의 희미한 심장 소리를 들으며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곧 따뜻한 곳으로 모실게요. 한참을 걷고 걸어 겨우 도착한 곳은 비바람만 간신히 피할 수 있는 허름한 움막이었습니다. 명수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딱딱하게 굳은 할머니의 손발을 밤새 주물렀습니다. 자신이 먹으려고 아껴두었던 귀한 약초 부스러기를 다려 억지로 입에 흘려넣기도 했습니다. 할머니가 입고 있던 비단옷은 젖어 있어 벗겨내 말리고 자신의 거친 이불로 꽁꽁 감싸주었습니다. 그렇게 꼬박 사흘이 지났습니다. 명수는 쪽잠을 자며 할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무서운 눈보라가 치고 있었지만 움마가는 명수의 정성으로 훈훈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아침, 기적처럼 할머니의 감긴 눈이 떠졌습니다. 하지만 그 눈동자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기억을 잃어버린 듯. 초점 없는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던 할머니가 갈라진 목소리로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나는 누구지? 할머니는 자신의 이름도 자신이 왜 산속에 쓰러져 있었는지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파왔고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앞에 있는 이 꼬질꼬질하지만 눈망울이 맑은 소년이 자신을 살렸다는 사실만 어렴풋이 느낄 뿐이었습니다. 명수는 따뜻한 미음을 떠먹여주며 밝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정신이 드세요? 제가 산에서 쓰러져 계신 걸 업고 왔어요. 기억 안 나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이름 모를 노파와 부모 없는 산골 소년. 갈 곳 없는 신세가 된 기억이 잃은 할머니와 소년의 기묘한 동거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기운을 차린 할머니가 명수가 캐온 약초들을 보며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명수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얘야, 그 도라지는 그렇게 다듬는 게 아니다. 껍질을 다 벗기면 약효가 날아가. 흙만 털고 그늘에 말려야지. 방금 전까지만 해도 밥그릇을 엎으며 어린애처럼 투정을 부리던 할머니의 눈빛이 순간 매섭게 빛났습니다. 산속에서 평생 약초만 캐온 명수보다 더 약초를 잘 아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명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기억을 잃었다는 이 할머니, 도대체 정체가 무엇일까요? 할머니 정말 기억 안 나세요? 도대체 예전에 뭐 하던 분이셨어요? 명수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지만 할머니는 그저 입을 꾹 다물 뿐이었습니다. 도라지를 다듬는 솜씨나 약초를 보는 눈썰미가 보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자신의 과거는커녕 이름 석자조차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그저 머릿속이 하얀 안개로 가득 찬 것 같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가슴을 쳐보아도 돌아오는 것은 욱신거리는 두통뿐이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좁디좁은 산속 움막 하나에 13살 소년과 정체불명의 노파가 함께 지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 기억은 잃었어도 성격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몸이 조금씩 회복되자 할머니의 잔소리가 봇물 터지듯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얘야, 방바닥이 너무 차다. 불 좀 더 떼거라. 물맛이 왜 이러냐. 윗물 말고 저기 바위 틈에서 솟는 샘물을 떠와야지. 이불에서 퀴퀴한 냄새가 난다. 볕 좋을 때 좀 내다 말려라. 명수는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업어다 살려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격이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은커녕 시어머니보다 더한 시집살이를 시키는 할머니가 얄미웠어. 입이 대빨은 튀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갈 곳도 없고 몸도 성치 않은 노인네를 이 추운 겨울에 쫓아낼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명수는 투덜거리면서도 할머니가 시키는 대로 군말 없이 장작을 패고 물을 길어 날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명수가 며칠 동안 산을 헤매다 캐온 말굽버섯을 방 한쪽에 쏟아놓고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걸 장에 내다 팔 생각이냐? 구석에 앉아있던 할머니가 혀를 끌끌 차며 다가왔습니다. 네,
이거 귀한 버섯이에요. 읍내 약재상에 가져가면 쌀 한 말은 받을 수 있을 거요. 명수가 자랑스럽게 대답하자 할머니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 꼴을 해가지고 제 값이나 받겠느냐? 이리 내놔봐라. 할머니는 명수를 밀쳐내고 버섯 더미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손놀림으로 버섯을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봐라. 이건 갓이 너무 펴서 상품 가치가 떨어져. 육수용으로 따로 묶어라. 그리고 이건 흠집이 났으니 썰어서 말리는 게 낫다. 그래야 양이 많아 보여. 그리고 여기 색이 진하고 단단한 놈들. 이게 진짜 백이다. 이건 볏짚으로 하나하나 따로 포장해서 아주 귀하게 보이게 만들어라. 할머니의 손을 거치자 그저 묻은 버섯 덩어리였던 것들이 금세 번듯한 상품으로 변했습니다. 똑같은 버섯인데도 할머니가 시키는 대로 분류하고 포장하니 마치 한양의 큰 상점에서 파는 물건처럼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명수는 입을 딱 벌리고 감탄했습니다. 와, 할머니, 진짜 뭐 하던 분이세요? 장사꾼이었어요? 시끄럽다. 장사는 무슨. 그냥 보기 흉해서 그런다. 할머니는 퉁명스럽게 대꾸하고는 돌아 누워 버렸습니다. 하지만 명수는 보았습니다. 버섯을 만지는 할머니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매섭게 빛나던 것을 말입니다. 그것은 평범한 시골 노인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치열하게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날카롭고 예리한 기운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명수는 묽게 끓인 죽 한 그릇을 할머니 앞에 내밀었습니다. 며칠째 눈이 와서 사냥도 못하고 약초도 못 팔아 쌀독은 이미 바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명수의 밥그릇에는 쌀알은 몇 개 없고 숭늉만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는 숟가락을 들다가 멈칫했습니다. 명수의 그릇을 곁눈질로 보더니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입맛 없다. 내가 다 먹어라. 에이, 드세요. 저는 아까 낮에 구운 감자 먹어서 배 안 고파요. 명수가 배를 문지르며 너스레를 떨었지만 꼬르륵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할머니는 피식 웃음을 터뜨리더니 자신의 죽그릇에서 절반을 덜어 명수의 그릇에 부어주었습니다. 먹어라. 밥심으로 사는 놈이 굶어서 쓰러지면 나 같은 늙은이는 누가 돌보겠느냐. 무뚝뚝한 말투였지만 그 속에는 따뜻한 온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명수는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누군가가 자신의 밥그릇을 챙겨준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명수는 눈물을 훔치며 죽을 허겁지겁 떠먹었습니다. 그런 명수를 바라보는 할머니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밥을 오물거리는 소년의 모습이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모습. 아주 오래전에 가슴에 묻어두었던 누군가의 얼굴이 겹쳐 보이는 듯 했습니다. 이상하구나. 생판남인 이 아이가 왜 이리 애틋하게 느껴지는 걸까? 할머니는 가슴 한쪽이 찌릿하게 아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억은 사라졌지만 심장은 무언가를 기억하고 있는 것일까요? 밖에는 다시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지만 작은 호롱불이 켜진 움막 안은 두 사람의 온기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명수의 낡은 옷소매 사이로 보이는 작은 흉터를 발견하고는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명수는 할머니가 손질해 준 말굽버섯을 지게에 싣고 읍내 장터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의구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아무리 약초를 많이 캐가도 약재상 주인이 요새 경기가 안 좋다. 물건이 잘다 하며 값을 깎아대기 일쑤였기 때문입니다. 과연 할머니 말대로 포장을 조금 바꿨다고 값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읍내 약재상 앞에 도착한 명수는 쭈뼛거리며 짐을 풀었습니다. 심드렁한 표정으로 부채질을 하던 약재상 주인이 명수를 힐끔 보더니 여느 때처럼 타박부터 늘어놓으려 했습니다. 어이쿠, 명수 왔냐? 요새 눈이 많이 와서 손님도 없는데 뭘 또 잔뜩 이고 왔어. 어디 보자. 잉. 주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거적대기 같은 망태기 안에서 나온 물건들은 평소 명수가 가져오던 흙투성이 약초가 아니었습니다. 크기별로, 색깔별로 정갈하게 분류된 것은 물론이고 상품쌈 비닌 버섯들은 볏짚으로 고급스럽게 낮게 포장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한양의 고관대작들에게 진상하는 물건처럼 기품이 흘렀습니다. 이거 내 솜씨냐? 아니, 이 산골짜기에서 이런 포장을? 주인은 돋보기 안경을 고쳐 쓰며 버섯을 요리조리 뜯어보았습니다.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저기, 주인 어르신, 이건 귀한 분들 선물용으로 딱 좋게 다듬은 거예요. 헐값에는 못 드려요. 명수가 용기를 내어 할머니가 시킨 대로 말을 건넸습니다. 평소라면 콧방귀를 뀌었을 주인이었지만 물건의 태가 다르니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허허, 이 녀석 보게. 이제 장사꾼 다 됐구먼. 알았다, 알았어. 내 평소보다 3배. 아니, 내 배는 쳐주마. 명수의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쌀 한 말 값도 감지덕지라 생각했는데 쌀 2가마니에 고기까지 사고도 남을 큰돈이 손에 쥐어진 것입니다. 명수는 떨리는 손으로 돈을 받아들고는 넙죽철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장터를 돌며 쌀과 고기, 그리고 할머니에게 드릴 따뜻한 솜버섯 한 켤레를 샀습니다. 돌아오는 길, 지게는 무거웠지만 명수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산길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대박이에요. 대박. 운막 문을 열자마자 명수는 돈주머니와 사온 물건들을 와르르 쏟아놓았습니다. 약재상 영감이 눈이 뒤집히던데요. 세상에. 이 버섯이 이렇게 비싼 줄 몰랐어요. 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명수가 신이 나서 침까지 튀기며 떠드는 동안 할머니는 묵묵히 쌀자루를 만져보았습니다. 그러고는 퉁명스럽게, 하지만 입가에는 옅은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호들갑 떨지 마라. 물건이 좋으면 제 값을 받는 게 당연한 이치다. 그동안 내가 사람 좋은 척하다가 속고 산 게지. 그날 저녁 운막 안에는 구수한 고기국 냄새가 가득 찼습니다. 오랜만에 배불리 밥을 먹은 2사람은 모닥불 앞에 앉아 몸을 녹였습니다. 명수는 새로 사온 솜버섯을 할머니 발에 신겨드렸습니다. 할머니 발이 꽁꽁 얼었더라고요. 이거 신고 주무세요. 할머니는 자신의 거친 발을 감싸는 아이의 손길에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자식도 가족도 기억나지 않는 자신에게 이토록 정성을 쏟는 핏덩이라니.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알 수 없는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명수야. 네. 너는 부모님이 안 계시냐? 어쩌다 이 깊은 산속에서 혼자 살게 된 게야. 할머니의 물음에 명수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명수는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는 얼굴도 몰라요.
어머니는 제가 아주 어릴 때 병으로 돌아가셨고요. 어머니가 약초 캐는 법이랑 산에서 살아남는 법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진짜 똑똑하셨거든요. 똑똑하셨다. 네. 글도 잘 읽으시고 셈도 빠르셨대요. 저한테 항상 그러셨어요. 명수야, 사람은 믿지 않아도 돈은 거짓말 안 한다고요. 근데 결국 돈 때문에 병 고칠 약도 못 쓰고 돌아가셨지만요. 순간 할머니의 머릿속에 날카로운 이명이 삐 하고 울렸습니다. 사람은 믿지 않아도 돈은 거짓말 안 한다. 그 말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주 익숙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자신이 입버릇처럼 달고 살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장 아끼던 누군가에게 수없이 가르쳤던 장사 철칙이기도 했습니다. 할머니는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명수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불빛에 비친 명수의 옆모습, 특히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할 때 입술을 앙다무는 저 버릇.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할머니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기억 속의 안개 너머로 흐릿한 여인의 형상이 떠올랐다. 사라졌습니다. 자신을 배신하고 떠난 제자, 애증의 대상이었던 그 아이. 그런데 왜 이 산골 소년에게서 그 아이의 그림자가 보이는 걸까요? 할머니, 어디 편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해요. 명수가 걱정스런 얼굴로 다가오자 할머니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니다. 갑자기 머리가 좀 어지러워서 그래.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먼저 잠아. 할머니는 호치부를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돌아 누웠습니다. 하지만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 때문에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얄궂은 운명의 장난일까요? 할머니는 명수가 잠든 후에도 한참 동안 뒤척이며 명수가 선반 위에 올려둔 어머니의 유품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낡은 놀이개 술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명수가 무심코 꺼내든 그 물건이 할머니의 모든 기억을 깨우게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산속의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명수가 장터에서 대박을 터뜨리고 돌아온 뒤 산속 움막에는 전과는 다른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쌀독이 차오르니 마음에도 여유가 생긴 덕분일까요? 할머니의 혈색은 하루가 다르게 좋아졌고 명수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평화와 달리 할머니의 머릿속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명수가 무심코 내뱉는 말투, 약초를 다듬을 때 야무진 손끝, 그리고 무엇보다 순간순간 스쳐 지나가는 저 눈매. 분명 처음 보는 아이인데도 할머니는 명수를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리는 통증을 느꼈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된 상처를 다시 건드리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였습니다. 명수는 장터에서 사온 기름으로 낡은 가구들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선반 구석에 올려두었던 자신이 가장 아끼는 물건을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습니다. 명수는 헝겊에 기름을 묻혀 낡은 놀이개를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오래되어 색이 바랬지만 옥으로 깎아 만든 나비. 모양의 장식은 여전히 영롱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사내 녀석이 계집애들이나 쓰는 놀이개를 가지고 있어. 방바닥에 앉아 헤어진 옷을 깁고 있던 할머니가 돋보기 너머로 물었습니다. 아, 이거요. 저희 어머니 유품이에요. 돌아가실 때 저한테 남겨주신 유일한 물건이거든요.
명수는 놀이개를 소중하게 어루만지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이게 아주 귀한 물건이라고. 어머니가 젊었을 때 세상에서 가장 존경했지만 끝내 배신할 수밖에 없었던 분이 주신 선물이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존경했지만 배신했다. 할머니의 바느질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명수는 할머니의 표정을 보지 못한 채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그분을 그리워하셨어요. 죄송하다고,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다고 밤마다 우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놀이개를 볼 때마다 어머니 생각이 나요. 명수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닦은 놀이개를 할머니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보세요. 여기 나비 날개 안쪽에 아주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어요. 신기하죠? 할머니는 무언가에 홀린 듯 명수가 내민 놀이개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에 닿는 차가운 옥의 감촉. 그 순간 할머니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눈으로 나비 날개 안쪽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육안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아주 정교하게 새겨진 작은 글자. 상, 천하를 얻으라. 그것은 시중에서 파는 흔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기억 속에서 사라져 버린, 아니, 잊고 싶었던 자신의 상단. 조선 최고의 거상만이 가질 수 있는 상단의 표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옥나비 놀이개는 이건 내가 그 아이에게 준 것이다. 할머니의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던 하얀 안개가 순식간에 걷히는 기분이었습니다. 20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성인이 된 제자에게 앞으로 상단을 이끌어갈 제목이 되라는 의미로 자신이 직접 주문 제작해 선물했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놀이개. 그 아이는 이 놀이개를 받아들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었습니다. 스승님, 평생 스승님 곁에서 은혜를 갚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할머니는 갑작스러운 두통에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처럼 흩어져 있던 기억의 파편들이 하나하나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거대 상단, 천지상단의 대행수, 박씨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아꼈으나 한 남자의 꿰매 넘어가 상단의 공금을 들고 야반도주해 버린 제자, 연화. 그 배신의 충격으로 자신은 평생 사람을 믿지 못하는 냉혈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 눈앞에 있는 이 아이가 할머니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세요? 놀란 명수가 다급하게 할머니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충혈된 눈으로 명수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제야 보였습니다. 명수의 맑은 눈망울 속에 숨겨진 연화의 얼굴이. 웃을 때 생기는 입가의 보조개가 무언가 집중할 때. 입술을 깨무는 버릇이 죽은 제자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내가 연화의 아들이었구나. 할머니의 입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 같은 신음이 새어 나왔습니다. 명수는 할머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 못하고 걱정스런 얼굴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연화요, 그게 누구예요?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하지만 할머니의 귀에는 명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배신감에 치를 떨며 저주했던 제자가 비참하게 병들어 죽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독초를 먹고 죽어가던 것을 살려준 생명의 은인이 바로 자신이 그토록 미워했던 제자의 핏줄이라는 기막힌 사실이 할머니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운명은
이토록 잔인하고도 얄궂은 것이란 말입니까? 원수의 자식이 나를 살리다니. 아니, 어쩌면 이것은 하늘이 내린 속죄의 기회인 걸까요? 할머니는 손에 쥔 놀이개가 부서질 정도로 꽉 움켜쥐었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가 할머니를 덮쳤습니다. 슬픔과 분노, 고마움과 미안함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 주름진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 하늘이시여. 할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명수는 그저 할머니의 등을 쓸어내리며 함께 울먹였습니다. 움막 밖에서는 거센 바람이 불어와 문풍지를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마치 20년 전 그날 밤 제자가 도망치던 날의 바람 소리처럼 말입니다. 모든 기억을 되찾은 할머니,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 채 할머니를 위로하는 소년. 폭풍전야와도 같은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감춰졌던 과거의 슬픈 진실이 완전히 모습을 드러낼 차례입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옥나비 놀이개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이 물건의 서린 기억은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움막 밖의 눈보라 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할머니의 눈앞에 화려했던 옛날의 풍경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할머니, 아니 천지상단의 대행수. 박 씨는 40살의 젊은 나이에 조선 팔도의 상권을 쥐락펴락하던 여장부였습니다. 모두가 그녀 앞에서 머리를 조아렸지만 뒤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독사라며 수군거렸습니다. 그런 외롭고 고독한 박행수 곁을 유일하게 지켜주던 아이가 바로 연화였습니다. 연화는 친딸은 아니었지만 친딸 그 이상이었습니다. 고아였던 연화를 거두어 그를 가르치고 장사를 가르쳤습니다. 연화는 스펀지처럼 스승의 모든 것을 흡수했습니다. 셈을 하는 속도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고 사람의 마음을 읽는 눈은 스승인 박행수를 쏙 빼닮아 있었습니다. 연화야, 나는 이제 늙었다. 머지않아 이 거대한 상단은 내가 이끌어야 한다. 너는 내 제자이자 내 딸이자 나의 미래다. 박행수는 자신의 모든 것이나 다름없던 상단의 징표. 옥나비 놀이개를 어린 제자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때 연화의 눈에서 흐르던 맑은 눈물을 박행수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하지만 비극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연화가 20살이 되던 해,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시커먼 사내였습니다. 박행수는 단번에 그 남자가 연화의 돈과 지위를 노리고 접근했다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그 놈은 안 된다.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뒤에 있는 상단의 돈을 사랑하는 게야. 박행수는 불같이 화를 내며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눈이 먼 연화의 귀에는 스승의 충고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승이 자신의 사랑을 방해한다고만 여겼습니다. 갈등은 깊어졌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밤이 찾아왔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날 밤, 연화는 상단의 금고에 있던 막대한 공금을 훔쳐 그 남자와 함께 야반도주를 감행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텅 빈 금고와 사라진 제자의 흔적을 확인한 박행수는 배신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믿고 사랑했던 딸 같은 아이가 자신의 등에 칼을 꽂고 떠났다는 사실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다시는 그 아이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마라. 내게 딸은 없다. 그날 이후 박행수의 가슴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사람은 믿을 게 못 된다는 불신만이 남았고, 오로지 돈과 이익만을 쫓는 냉혈한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연화가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조차 잊고 살았습니다. 아니, 잊으려 발버둥 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소년, 명수의 말을 들어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사랑을 쫓아 도망쳤던 연화의 삶은 처참했습니다. 상단의 돈을 훔쳐 달아났던 그 남자는 연화가 아이를 임신하자 돈만 챙겨서 도망가 버렸다고 했습니다. 홀로 남겨진 연화는 배신감과 가난 속에서 명수를 낳아 길렀습니다. 할머니는 명수의 손에 들린 낡은 놀이개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바보 같은 것, 미련 곰탱이 같은 것. 할머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연화는 그토록 가난에 시달리면서도, 병이 들어 죽어가면서도 이 놀이개만큼은 팔지 않았습니다. 이것 하나면 쌀이 수십 가마니요. 제 병을 고칠 약을 사고도 남았을 텐데. 어머니는 밤마다 이 놀이개를 보며 우셨어요. 죄송하다고, 스승님을 뵐 면목이 없다고. 명수의 목소리가 할머니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연화는 평생 스승에 대한 죄책감을 안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 놀이개는 연화가 스승에게 보내는 뒤늦은 사죄이자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었던 자존심이었을 겁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명수를 보았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울고 있는 할머니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저 맑은 눈동자. 배신자의 아들이라 미워해야 마땅하거늘 할머니의 가슴은 저려오기만 했습니다. 연화야, 내가 나를 살렸구나. 내가 죽어서도 이 못난 스승을 살리려고 내 아들을 보냈구나. 할머니는 명수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앙상한 소년의 등에서 죽은 제자의 온기가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독초를 먹고 죽어가던 자신을 살린 것이 바로 자신이 내쳤던 제자의 아들이라는 사실. 이것은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질긴 혈육의 정보다 더 진한 인연이었습니다. 할머니, 갑작스러운 포옹에 명수가 당황하며 불렀습니다. 할머니는 명수의 등을 거칠게 하지만 누구보다 따뜻하게 쓸어내리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 비록 너는 지키지 못했지만 내가 남긴 이 아이만큼은 목숨을 걸고 지키마.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만든 놈들, 내 상단을 어지럽히고 나를 독살하려 한 배신자들을 절대로 용서치 않을 것이다. 할머니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조금 전까지의 혼란과 슬픔은 사라지고 과거 천하를 호령하던 대행수의 서슬 퍼런 카리스마가 되살아났습니다. 명수야, 네, 할머니.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나는 그냥 힘없는 노인네가 아니다. 할머니는 명수의 어깨를 잡고 똑바로 눈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산을 내려갈 것이다. 가서 내 것을 되찾고 너에게 마땅히 주어야 했을 것들을 모두 돌려주마. 눈보라 치던 밤, 20년 묵은 오해와 원망이 눈 녹듯 사라지고 복수의 칼날이 서서히 벼려지고 있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상주, 호랑이, 박행수가 돌아올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산속 움막의 공기는 어제와 사뭇 달랐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기억을 잃고 멍하니 앉아있던 노파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비록 입고 있는 옷은 남루한 무명옷이었지만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은 할머니에게서는 범접할 수 없는 위엄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지난 수십 년간 거친 상업 세계를 평정했던 천지상단 대행수,
철의 여인 박 씨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할머니는 명수를 불렀습니다. 명수야, 나는 천지상단의 대주인이다. 나를 독살하고 상단을 집어삼키려 한 자들은 지금쯤 내가 죽었으리라 믿고 축배를 들고 있겠지. 명수는 놀란 표정을 지으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제 짐작이 맞았네요. 보통 분이 아니실 줄 알았어요. 그럼 이제 어떡해요? 당장 상단으로 쳐들어갈까요? 명수가 씩씩거리며 소매를 걷어붙이자 할머니가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지금 내 몸은 쇠약해졌고 상단은 이미 배신자 마 행수의 소나귀에 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야. 이럴 때는 힘이 아니라 꾀를 써야지. 할머니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그 놈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바로 나의 죽음이다. 그러니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자꾸나. 명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영리한 명수는 할머니의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단박에 알아차렸습니다. 아, 죽은 척 소문을 내서 방심하게 만들자는 거죠. 놈들이 잔치를 벌이느라 정신 팔려 있을 때 뒤통수를 치는 거고요. 바로 그거다. 역시 내 제자의 아들답구나. 작전은 즉시 시작되었습니다. 명수는 다시 지게를 지고 읍내 장터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물건을 팔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명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주막과 우물가를 돌아다니며 겁에 질린 표정으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으악, 무서워 죽는 줄 알았네. 저기 뒷산. 험한 골짜기에 호랑이가 물어갔는지 웬 할머니 시체가 찢겨 있더라고요. 옷은 비단옷인데 다 썩어서 형체도 없고. 명수의 실감 나는 연기에 동네 안악들과 장사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아니, 비단옷 입은 할머니라고 혹시 얼마 전 실종됐다던 그 상단 마님 아니야? 맞네, 맞아. 산신령이 노에서 벌을 받았나 보네. 쯔쯔, 시신도 못 찾게 생겼구먼. 소문은 발 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갔습니다.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박대행수가 산짐승. 밥이 되어 비참하게 죽었다는 소식이 천지상단까지 들어갔습니다. 상단의 주인 자리를 노리던 배신자 마행수는 첩보를 듣자마자 무릎을 쳤습니다. 하하하, 알턴 이가 빠졌구나. 시신조차 못 찾았다니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이제 천지상단은 온전히 내 것이다. 마행수는 즉시 상단의 모든 간부들을 소집했습니다. 사흘 뒤 자신의 상주 취임식을 성대하게 열기로 공표했습니다. 상단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고 경비병들조차 술에 취해 경계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적들이 승리에 도취해 있는 바로 그 시각. 어둠이 깔린 상단의 뒷골목에 작은 그림자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명수였습니다. 명수는 거짓골을 하고 상단의 쪽문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그곳은 할머니가 알려준 상단에서 가장 충직한 집사 최 씨가 머무는 숙소와 연결된 곳이었습니다. 누구냐? 인기척을 느낀 최 집사가 경계하며 나왔습니다. 명수는 말없이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최 집사에게 내밀었습니다. 달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는 옥나비, 노리개, 그리고 할머니가 찢어진 치맛자락에 피로 쓴 짧은 서찰이었습니다. 서찰을 받아든 최 집사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범은 죽지 않았다. 사흘 뒤 가짜 주인이 왕관을 쓰는 날 돌아갈 것이다. 할머니의 필체가 분명했습니다. 최 집사는 왈칵 쏟아지는 눈물을
억누르며 명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마님께서 살아계셨군요. 정말 다행입니다.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명수는 할머니가 일러준 대로 작전을 전달했습니다. 취임식 날 상단의 장부를 모두 회의장으로 가져오세요. 그리고 마행수 편이 아닌 예전부터 할머니를 따르던 어르신들을 몰래 준비시켜 주세요. 최 집사는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염려 마라. 내 목숨을 걸고 준비하마. 다시 산으로 돌아가는 명수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적들은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인 줄도 모르고 기뻐 날뛰고 있고, 아군들은 어둠 속에서 칼을 갈며 주인의 귀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움막으로 돌아온 명수에게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전하고 왔느냐? 네, 최 집사님 눈에서 불꽃이 튀던데요. 마행수 그 나쁜 놈, 이제 도간에 든 쥐예요. 할머니는 굳게 다문 입술 사이로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 산을 내려갈 때가 되었다. 내 딸 연화의 한을 풀고 더럽혀진 내 상단을 정화하러 가자꾸나.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이 산속을 감돌았습니다. 사흘 뒤 화려한 취임식이 열리는 날은 배신자들에게는 최후의 날이 될 것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호랑이와 그 호랑이의 발톱이 되어줄 영리한 소년의 통쾌한 복수극이 이제 막을 올립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천지상단의 앞마당은 아침부터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상단의 새로운 주인이 탄생하는 취임식을 보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상인들과 구경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비단으로 장식된 높은 단상이 차려져 있었고, 그 위에는 오직 대행수만이 앉을 수 있는 호랑이 가죽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주인 없는 의자를 바라보는 배신자 마행수의 얼굴에는 감출 수 없는 희열이 번졌습니다. 그는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거만하게 단상 위를 걸어 다녔습니다. 하하하, 드디어 오늘 이 천지상단이 내 손에 들어오는구나. 늙고 고집불통이던 박행수의 시대는 갔다. 이제부터는 나 마행수의 세상이다. 그는 술잔을 높이 들며 소리쳤습니다. 그의 측근들은 아부를 떨며 박수를 쳤지만 오랜 세월 상단을 지켜온 충신들은 고개를 숙인 채 분루를 삼킬 뿐이었습니다. 마행수는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박행수는 죽었고 시신조차 찾지 못했다는 소문이 바다했으니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 자, 그럼 취임식을 거행하겠다. 모두 나에게 경배하라. 마행수가 의자에 앉으려는 찰나였습니다. 잠깐, 그 자리는 당신 자리가 아닐 텐데. 쩌렁쩌렁한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장내를 갈랐습니다.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입구 쪽으로 쏠렸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옷을 입었지만 눈빛만은 당당한 소년 명수가 서 있었습니다. 마행수는 얼굴을 찌푸리며 소리쳤습니다. 뭐냐? 웬 거지 녀석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행패야. 여봐라, 당장 저 놈을 끌어내라. 경비병들이 명수를 잡으려 달려들자 명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진짜 주인이 오시는데 가짜 주인이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으면 쓰나. 뭐라, 진짜 주인이라니? 마행수가 코웃음을 치는 순간 굳게 닫혀있던 상단의 정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서 누군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비단옷 대신 정갈한 무명옷을 입었지만 그 걸음걸이에는
태산 같은 위험이 서려 있었습니다. 100발을 곱게 빗어 넘기고 매서운 눈으로 단상을 노려보는 여인. 바로 죽은 줄 알았던 박행수였습니다. 흑, 헉. 마행수는 귀신이라도 본 듯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술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좌중은 충격에 휩싸여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박행수님이다. 살아계셨어. 귀신이 아니야?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박행수는 뚜벅뚜벅 단상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듯 사람들이 길을 텄습니다. 단상 아래 선 박행수가 서늘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 자리가 참으로 탐이 나던 모양이구나, 마행수. 내가 죽기를 그토록 바랐느냐? 이게 어떻게? 분명 독초를 먹고 산짐승밥이 되었다고 했는데. 마행수는 덜덜 떨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박행수는 차가운 비웃음을 날렸습니다. 내 놈이 보낸 자객들이 독을 탔더구나. 하늘이 도우사 내 목숨을 건졌고 이 아이의 도움으로 지옥 문턱에서 돌아왔다. 그런데도 내가 감히 내 상단을 집어삼키려 해. 궁지에 몰린 마행수는 악을 썼습니다. 저 여자는 가짜다. 박행수는 죽었다. 저건 노망난 늙은이야. 여봐라, 뭐 하느냐. 당장 저 미친 노인네와 거지 놈을 포박해라.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최 집사가 손을 써둔 덕분에 경비병들은 창을 거꾸로 잡고 있었습니다. 마행수는 당황하여 장부를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이 상단은 이미 내 것이다. 장부상으로도 모든 권한이 나에게 넘어왔어. 내가 주인이다. 그때 명수가 단상 위로 훌쩍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마행수의 손에서 장부를 낚아챘습니다. 이 장부 말인가요? 어디 한번 볼까요? 명수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장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명석한 두뇌로 마행수의 비리를 낱낱이 짚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보세요. 여기 입고된 약재의 수량과 판매된 수량이 맞지 않아요. 3알이나 비는데 이 돈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리고 여기 거래처 대금도 부풀려져 있네요. 뒷돈을 챙긴 증거가 이렇게 뻔히 있는데 이게 주인의 장부입니까? 도둑놈의 장부지. 명수의 똑 부러지는 설명에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그를 모르는 일꾼들도 명수의 설명을 듣자 마행수가 돈을 빼돌렸다는 사실을 단번에 이해했습니다. 저 어린 놈이 감히. 마행수가 명수를 때리려 손을 치켜들었지만 어느새 올라온 박행수가 그 손목을 낚아채 비틀어 버렸습니다. 내 사람에게 손대지 마라. 박행수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최 집사, 이자를 당장 관하로 넘겨라. 주인에게 독을 쓰고 상단의 공금을 횡령한 죄를 물어 엄벌에 처하게 할 것이다. 우렁찬 대답과 함께 최 집사와 충신들이 달려들어 마행수와 그 일당들을 제압했습니다. 이거 놔. 이거 놓지 못해. 내가 누군 줄 알고. 배신자들은 처참한 꼴로 질질 끌려 나갔습니다. 소란이 가라앉자 상단 마당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행수는 천천히 단상 위 호랑이 가죽 의자에 앉았습니다. 잃어버렸던 주인의 자리를 되찾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박행수는 혼자 그 영광을 누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옆에 서 있던 명수의 손을 꼭 잡고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모두들 들어라. 내가 오늘 살아 돌아온 것은, 그리고 썩어 빠진 이 상단을 다시 살릴 수 있게 된 것은 모두 이 아이 덕분이다. 사람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명수는 쑥스러운 듯 코를 훌쩍였지만 그 어깨는 그 어느 때보다 으쓱해져 있었습니다. 박행수는 따뜻한 눈으로 명수를 바라보았습니다. 20년 전 떠나보낸 딸이 돌아와 자신의 곁을 지키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고맙다, 명수야. 내가 나를 그리고 천지상단을 살렸다. 눈보라치던 산속에서 죽어가던 노파와 거지 소년.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된 두 사람의 인연이 이제 가장 높은 곳에서 세상을 향해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매서웠던 겨울바람이 물러가고 상단 앞마당에도 따스한 봄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마행수의 난이 진압되고 배신자들이 쫓겨난 뒤 천지상단은 다시 예전의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전보다 더 생기가 돌았습니다. 죽다 살아온 박행수가 전보다 더 깐깐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상단을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언제나 영특한 소년, 명수가 있었습니다. 명수야, 이리 와서 이것 좀 봐라. 상단 집무실에서 박행수가 명수를 불렀습니다. 명수는 이제 꼬질꼬질한 거지 옷을 벗고 번듯한 도포 차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매를 걷어붙이고 부지런히 뛰어다니는 모습은 산속에서 약초를 캐던 시절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네, 행수님, 무슨 일이세요? 명수가 쪼르르 달려오자 박행수는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이번에 한양으로 보낼 인삼 목록이다. 내가 한번 검토해 보거라. 최 집사를 비롯한 상단의 어른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리 똑똑하다지만 아직 어린아이에게 이렇게 중요한 일을 맡겨도 될까 하는 우려였습니다. 하지만 명수는 주눅 들지 않고 붓을 들어 서류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행수님, 여기 세 번째 줄에 있는 6년근 인삼은 뺐으면 좋겠습니다. 호, 이유가 무엇이냐? 색이 약간 탁하고 잔뿌리가 너무 많습니다. 겉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속이 빈 놈들이 섞여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천지상단의 이름으로 나가는 물건인데 최상품이 아니면 차라리 안 파는 게 낫다고 배웠습니다. 신용은 한 번 잃으면 다시 사기 어려우니까요. 명수의 명쾌한 대답에 박행수의 얼굴에 흐뭇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어른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습니다. 역시 피는 못 속이는구먼. 박행수님 젊은 시절을 꼭 빼닮았어. 그날 저녁 박행수는 명수를 자신의 안채로 불렀습니다. 조용한 방 안 두 사람 사이에는 따뜻한 차 향기가 감돌았습니다. 박행수는 오랫동안 간직해 옷 낡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명수가 어머니의 유품이라며 보여주었던 그 옥나비 놀이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박행수는 깨끗하게 수선된 놀이개를 명수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명수야. 네, 이 놀이개. 사실은 내가 내 어머니에게 주었던 것이란다. 명수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네, 그게 정말인가요? 그럼 할머니가. 박행수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어머니 연화는 내 제자였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딸 같은 아이였지. 비록 한순간의 실수로 내 곁을 떠났지만 나는 단 한순간도 그 아이를 잊은 적이 없었다. 박행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명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처음 이 놀이개를 보여줬을 때 나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 미워도 했고 원망도 했지만 결국 그 아이가 너를 내게 보냈구나 싶더구나. 죽어서도 이 못난 스승을 걱정해서 너라는 보물을 남겨준 게야.
명수의 눈에서도 달동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그리워하고 죄송해하던 분이 바로 눈앞의 할머니였다니. 명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박행수 앞에 큰 절을 올렸습니다. 할머니, 아니, 행수님, 제가 어머니 몫까지 다 할게요. 어머니가 못 다 갚은 은혜, 제가 평생 갚으며 살겠습니다. 저를 거두어 주세요. 박행수는 명수를 일으켜 세워 와락 껴안았습니다. 오냐, 오냐. 고맙다. 살아줘서 고맙고, 나를 찾아와 줘서 고맙다. 이제 너는 내 제자이자 내 아들이다. 아니, 이 천지상단을 이끌어갈 나의 자랑스러운 손자다. 다음 날, 박행수는 상단의 모든 식솔들을 모아놓고 중대 발표를 했습니다. 모두 듣거라. 오늘부로 이 아이 명수를 나의 공식적인 양손자로 드리고 천지상단의 차기 후계자로 삼을 것이다. 누구든 이 아이의 출신을 문제 삼아 없이 여기는 자가 있다면 내 이름을 걸고 용서치 않을 것이다.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명수는 쑥스러운 듯 얼굴을 붉혔지만 그 눈빛만은 당당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다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인 상단 누가구이, 박행수와 훌쩍 키가 큰 명수가 나란히 서서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명수야, 저 눈이 보이느냐? 네, 할머니. 세상은 저 눈처럼 차갑고 매섭기도 하지만 봄이 오면 반드시 녹아내려 생명을 싹 틔우는 물이 된다. 장사도 사람의 인연도 마찬가지야. 시련을 견디면 반드시 꽃피는 날이 온단다. 명수는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꼭 잡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에게는 할머니가 계시잖아요. 어떤 눈보라가 쳐도 끄떡없어요. 두 사람의 뒷모습이 눈 덮인 세상 속에서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피보다 진한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 죽음의 문턱에서 서로를 구원한 할머니와 소년의 이야기는 천지상단의 전설이 되어 오래오래 전해질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곁에는 누가 있나요? 어쩌면 가장 차가운 계절에 가장 따뜻한 인연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